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요. 로버트 그린의 책이죠. 네, 그 아주 유명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권력의 48가지 법칙. 맞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법칙. 결코 스승보다 빛나지 마라. 이게 왜 첫 번째일까? 이게 단순히 그냥 윗사람한테 잘 보이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얘기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자료를 보면요. 어쩌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일부러 감추는 게 더 힘을 가져다 준다니. 네, 역설적이죠. 그렇죠. 왜 그런 건지, 또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논리를 좀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법칙, 시선보다 빛나지 마라. 이게 딱 들으면 글쎄요, 좀 수동적이거나 심하면 좀 비굴하게까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아니, 내 능력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억류를 하니 이게 진짜 효과들인 전략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핵심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법칙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아첨해라,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핵심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스승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의 뭐랄까 심리적인 안정감. 이걸 지켜주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요? 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특히 권력자는요. 자기보다 뛰어난 아랫사람을 보면 약간의 위협감, 불안감 이런 걸 느끼기 쉽거든요. 아,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잠재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뛰어난 재능을 너무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리면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상대방의 그런 두려움이나 뭐 시기심 같은 걸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감을 살 수도 있다. 이런 경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능력 과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신에 그들이 내 앞에서 좀 편안하게 자신의 우월감을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라. 이게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듣고 보면 이게 단순한 처세술이라기보다는 그 인간 심리에 대한 꽤 깊은 통찰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스승이 실제 능력보다 더 유능하고 더 지혜로워 보이도록 은근히 도와준다? 그러면 그는 당신을 딱히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 참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하, 나를 위협이 아니라 도움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원하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뭐 지위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역설적이지만요. 상대를 빛나게 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뭔가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권력의 법칙이니까요. 이 원칙을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는 비유가 자료에 나오던데요. 하늘의 별들 이야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그거 17세기 스페인의 현자죠. 발타사르 그라시안. 그 사람의 격언에서 나온 비유인데요. 네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종류의 우월함은 미움받게 마련이다. 특히 신하가 군주보다 뛰어난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치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치명적이다. 와, 세네요. 그렇죠. 비유는 이거예요. 하늘의 태양은 오직 하나여야 하듯 권력 구조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는 단 한 명, 즉 스승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태양은 하나다. 네. 당신이 아무리 뭐 뛰어난 별이라고 해도 감히 태양, 즉 스승의 빛을 가리려고 하거나 경쟁하려고 들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이나 다른 별들이 태양 자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태양이 없을 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상당히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연이 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스승이라는 그 주성, 메스터 스타를 더 돋보이게 하는 뭐랄까 조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 자기 광채를 좀 조절하는 데 있는 거죠. 때로는 자기 빛을 좀 희미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빛이 마치 스승한테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연출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출이요? 와. 네. 내 존재감을 줄이는 게 오히려 스승의 권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내 영향력을 키울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되는 셈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역설적인 지혜랑 통하는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런 전략적인 생각 없이 그냥 순진하게 자기 능력을 막 뽐냈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 이야기. 이거 자료 읽으면서 정말 강렬했어요. 아, 푸케. 네. 이 사례는 정말 이 법칙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푸케는 젊고 유능했고 또 부자였어요. 근데 자신의 그 부와 취향, 또 능력을 왕한테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보호를 비콩트 성에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 작가, 요리사들 다 동원해서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초호화 연회를 열었어요. 네, 들었어요. 엄청났다고. 문제는 그 연회의 규모, 세련됨, 화려함 이런 것들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에서 여는 그 어떤 행사보다도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아, 그게 문제였군요. 원래 의도는 왕한테 충성심도 보여주고 저 이렇게 능력 있습니다. 이걸로 즐거움을 주려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랬겠죠. 의도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죠. 자료 보면 루이 14세가 연애 내내 엄청 불편해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하들이나 귀족들이 자기보다 푸케의 그 부와 취향에 더 감탄하고 매료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모멸감, 또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죠. 아, 왕 입장에서는 아니 감히 일개 신하가 나보다 더 화려하게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해? 이렇게 느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푸케의 그 과시가 왕의 자존심, 그러니까 스승의 우월감을 그냥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행위로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혹시 왕권에 대한 도전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연애 끝나고 몇 주 안 돼서 푸케를 공금횡령, 반역 혐의 이런 걸로 체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 20년 이상을 아주 외딴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20년이요? 와, 파티 한 번 잘못 열었다가 인생이 그냥 와.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푸케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장 바티스트 콜베르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유능했지만 동시에 엄청 검소하고 지루할 정도로 재미없는 인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그런 사람을? 그렇죠. 루이 14세는 두 번 다시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그렇게 빛나는 신하는 곁에 두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푸케의 비극. 이게 진짜 의도가 아무리 좋았어도 결과적으로 스승의 자존심, 그 심리적 안정감을 위협하는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와, 강력한 경고네요. 맞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순진함이나 과시욕 같은 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좀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법칙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죠? 자료에서는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들고 있는데 푸케랑은 진짜 180도 다른 접근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갈릴레오. 이 경우는 권력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이시입니다. 네. 갈릴레오는 평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원했지만 초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여러 후원자들한테 군사용 나침반 같은 실용적인 발명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거든요. 아, 처음엔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훨씬 더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을 당대 최고의 권력 가문 중 하나였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아,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 예를 들면 그 망원경으로 목성 주변에서 위성 4개 처음 발견했을 때요? 맞습니다. 그거죠. 그거를 그냥 갈릴레오 위성 이렇게 안 하고 메디치의 별들, 시데라 메디치아라고 이름 붙었다면서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발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게 아니고요. 이 발견을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2세 대공한테 헌정하면서 이 별들이 마치 하늘이 메디치 가문의 영광을 축복하는 상징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혁신적인 발견이 메디치 가문의 권위나 명성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통치 시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우주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와, 이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메디치 가문의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건 한열도 그들의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메디치 가문은 갈릴레오의 발견을 자기들 영광으로 받아들였겠네요. 저 사람 골칫거리나 위협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성을 높여주는 보물이다. 이렇게요.
네, 정확합니다. 경쟁심 대신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뭐 놀라웠죠.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궁정 최고 수학자 겸 철학자라는 당시 학자로서는 진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와, 성공했네요. 네, 평생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고 이게 또 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죠. 갈릴레오는 결국 스승을 빛나게 하는 그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학문적 성공과 사회적 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한 겁니다. 포케와 갈릴레오. 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제1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진짜 얼마나 극적인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아주 극명한 대비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하니까 이 법칙이 진짜 단순히 눈치 보기나 아첨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권력 작동 원리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의 비도덕성, 그리고 간접적인 행동 기술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이 비도덕성이라는 말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네, 비도덕성, 이게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죠. 여기서 그린이 말하는 비도덕성은 권력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 사악하다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네. 권력이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악 혹은 뭐 도덕적 판단 이런 범주를 좀 넘어선다는 관찰에 가깝습니다. 아,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본다? 네, 마치 자연 법칙처럼 이 권력의 법칙들은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과는 별개로 그냥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들을 이해하는 건 도덕적으로 이게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현실 세계에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권력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거랑 그 규칙대로 행동하는 게 도덕적으로 괜찮은지 판단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다. 마치 의사가 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병을 옹호하는 건 아닌 것처럼요.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이 법칙들은요, 현대사회 역시 과거 왕족이나 귀족들이 활동했던 그 궁정사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 위에 서 있어요. 현대 사회도 궁정 사회와 같다. 네. 겉모습은 뭐 민주적이고 평등해 보일지 몰라도 회사든 조직이든 그 안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권력투쟁, 뭐 암투, 심리게임 같은 게 벌어진다는 거죠. 하긴 뭐 정치뿐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1법칙은 이런 현대판 궁정에서 살아남고 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생존술이자 간접적인 행동 기술의 출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는 겁니다. 아, 간접적인 행동 기술. 네. 노골적으로 막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기 야망을 드러내는 대신에 훨씬 더 우회적이고 좀 교묘한 방식으로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스승을 빛나게 하는 행동은 결국 내 목표 달성을 위한 뭐랄까 고도의 위장술 아니면 간접 전략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는 방식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접적인 행동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권력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이런 간접적인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핵심은 상대방, 특히 상사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핵심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뛰어난 아랫사람에게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다루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단순히 재능을 숨기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더 적극적인 전술들도 언급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좀 교활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린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약간의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려고도 하고요. 아니면 좀 순진하거나 어수룩한 척 행동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일부러 약점을 보여주거나 어수룩한 척을 하라고요? 와, 네, 또 다른 예로는 자기가 기획하고 실현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나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마치 스승의 그 현명한 조언이나 영감 덕분에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을 돌리는 방식도 있죠. 와,
내 아이디어를 상사 덕분이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당연히 심리적인 저항감이 들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권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단기적인 자존심 손상이나 약간의 연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목표 달성, 예를 들어 더 큰 권한을 얻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기여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아, 전략적인 투자다. 네, 내 강점을 언제 어떻게 드러낼지 혹은 감출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력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면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자의 전략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상황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만능 법칙은 아닐 텐데요. 혹시 이 법칙에도 예외가 있거나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린 자신도 법칙의 반전, reversa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외 상황을 설명해요. 반전이요? 네, 이 제1법칙의 경우 가장 중요한 예외는 당신의 스승, 즉 상사가 힘을 잃어가고 있거나 이미 몰락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떨어지는 별, falling star 같은 존재라면 더 이상 그 사람보다 뛰어나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스승이 힘을 잃고 있을 때. 네, 오히려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는 그 몰락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 결국 핵심은 상황 판단 능력이군요. 스승이 여전히 강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 그늘 아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면서 제1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게 현명하겠지만 그렇죠. 만약 스승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 이 말이네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정확합니다. 스승의 현재 상태, 조직 내에서의 실제 영향력, 그리고 주변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 이게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몸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언제 빛나야 하고 언제 빛을 감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결국 이 제1법칙이 강조하는 바는요, 권력을 추구하고 또 유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 특히 시기심, 윈비? 네, 질투, 네. 네, 그리고 불안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네. 자신의 진짜 야망이나 능력의 전부를 막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거나 조절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영향력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다라고 그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 구절이 이 법칙의 역설적인 힘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상사를 위해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처럼 여겨져 즉시 승진하게 될 것이다. 네, 인상적인 구절이죠. 내가 직접 빛나는 대신에 상사를 빛나게 해줌으로써 결국 나에게 더 큰 기회와 보상이 돌아올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극히 현실적인 계상일 수 있죠. 오늘 저희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 법칙 제1법칙, 스승보다 빛나지 마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니콜라 푸케의 그 극적인 몰락,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현명한 처신, 이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법칙이 단순한 아부나 눈치 보기를 넘어서 권력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심리와 역학, 그리고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자신의 재능과 야망을 언제, 어떻게, 또 누구 앞에서 드러낼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자의 불안감이나 질투심을 자극하는 대신에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은밀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지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법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일상, 학교나 직장 생활 속에서 혹시 이 스승보다 빛나지 않으려는 노력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빛나게 해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과연 효과적인 생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